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의료 보장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의료 보장에 대한 의미를 전 시간에 잠깐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의료 보장에 대한 개념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노인 복지를 공부하고 계시니까 노인에 대한 의료 보장 정책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료보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의료보장을 이해를 하시고 그 혜택들 중에서 특히나 노인을 위한 어떤 특화된 부분들 아니면 특정화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그게 바로 노인 의료보장이니까요. 의료보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장이라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보험제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공공구조의 일종인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의료급여 제도이다. 국가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보건 서비스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은 보시는 것처럼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 쇠퇴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죠? 노인이니까 발생되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적인 총체적인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의 의료보장, 노인 사회의 어떤 고령층으로서의 노인분 65세 이상, 법적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나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치료받을 때 제때 치료받으시고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총체적 노력을 노인을 위한 어떤 총체적 노력을 바로 노인의료보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인의료보장이 왜 필요하냐? 노인의료보장의 필요성이죠. 노인의 건강보호 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과 그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가는 국민건강보호에 책임을 가져야 하고 이는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된다. 노인에 대한 권리,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사회에서 청장년층에 있을 때 열심히 해서 국가의 미래 세대를 키우신 그분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그러한 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인으로서의 당연한 개인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측 불허의 사고와 현대사회의 문제죠. 예측 불허의 사고와 빈번한 질병, 또 이에 따르는 고액의 치료비가 개인이 해결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어 있어도 지금도 그렇죠. 이제 요즘에 이제 의료보장제도가 많이 개선되면서 암이 걸려서도 개인 부담 상한제를 두어서 전체 의료비의 예를 들어 10% 5% 정도 생활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만 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도 암이 발생을 했을 때 들어가는 재반 수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상한제를 두어서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제를 두어서 그 부담률이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고액의 치료비를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재산상으로 재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긴 병에 효자 없고 병치레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주변에서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프로그램, 복지 정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노인 집단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 병이 발생하는 유병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또 질병이 만성적이고 장기적이죠. 그래서 의료비 또한 고액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집단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유지는 노인 개개인뿐만 아니라 노인 개개인들의 생활의 만족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조직망으로서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의료부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부장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의 삶을 유지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이러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국가가 제공해주는 아니면 지역사회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노인의 의료부장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노인 의료부장의 필요성에서 다른 킹이나 로레이라는 연구자의 발표를 좀 보면 첫 번째,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보장은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생각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에 의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은 노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깝다. 외국의 경우도 같죠. 고액 의료비 부담은 상업적 보험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노인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 가입이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미국을 예를 들면 NHS 국민건강보험이 오바마 때 추진이 되었죠. 그래서 일부 추진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별로 좀 더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에서는 의료보장이나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이 아직 많이 좀 팽배해 있는, 저희 나라보다는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통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의료보험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개인이 사설에 개인 건강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고액의 의료비를 다 내야 됩니다. 또 의료보장을 받고 있어도 수술비나 이런 데 큰 질병이 걸렸을 때는 수술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이 저희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축에 들어가는 나라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개인이 상업적 보험에, 개인 보험에 의해서 한다면 그거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일부 노인만이 가능한 경우라서 노인 보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건강 유지는 노인 개개인의 생활 만족감의 향상, 노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결합,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족, 친족 및 지역사회, 국가사회의 결합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의료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라는 틀 안에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다. 기본적인 보건의료 혜택이 바로 의료보장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 안에 의료사회보장도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공부하고 소득에 관한 부분, 질병에 관한 부분, 여가에 관한 부분, 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주택이나 주거, 여러 가지 보장 정책들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장의 틀이 개인의 노인이 되어서도 국가나 지역사회 안에서 의식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민기초생활이 되기 위한 어떤 법 제도의 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한 것들, 그 기본 틀 안에서 의료보장도 반드시 필요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의료보장의 정책적인 원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20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노인 의료보장의 정책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의 보편성의 원리. 보편성의 원리 나왔죠. 보편성, 선별성, 구별될 수 있는 말씀이시죠. 보편성, 보편적이다. 선별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 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이렇게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전 가구에 가구주를 통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근데 노인 의료보장 정책도 보편성의 원리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편성의 원리, 노인 의료보장은 그 대상과 기회의 측면에서 전체 노인에게 공평하게 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 전체 노인에게 공평하게 의료인 기회를 제공한다. 보편성의 원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대 책임에 의해서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의료보장권을 확보해주는 겁니다. 의료보장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권리,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노인분들에게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편성의 원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재원부담은 형평성 원리. 재원부담을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보편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은 재정적인 부담은 어떻게 누구나 다 같이 공통하게 분배해야 돼.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부담하고 적은 사람은 좀 적게 부담하고 해서 뭐 요율대로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장은 집합적 조직이라는 것들은 뭐냐, 국민 개개인의 힘으로는 사회적 사고에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집합적인 구성원, 국가사회의 구성원 아니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조직화하고 공동체성,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서 공동의 힘으로 사회적인 어떤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에서 형평성의 원리, 재원부담에 있어서는 고르게 분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일률적인 거죠. 예를 들어 퍼센테이지를 낸다라고 지금 국민건강, 지역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내든지 아니면 직장의료보험을 통해 직장에서 내든지 간에 자기 급여의 몇 프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급여에 따라서 내는 자기가 받는 수령액의 9%, 기업이 4.5%, 개인이 4.5%, 지역의료보험은 개인의 소득 인정액을 따져서 그렇게 내보내고 있죠. 재산이 조금 적은 사람은 좀 적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의료보험 급여 기금도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료보장은 보장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집단을 조직하고 능력에 비례하게 재원부담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부담에서는 돈을 내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능력에 비례한 비용 부담과 급여의 공평한 혜택은 사회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소득 재분배 다음에 그럼 중간고사 문제를 만약에 중간고사 시행해라 그러면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노인의 소득보다는 소득 재분배 정책들은 뭐가 있나 하는 부분들. 소득 재분배 어쨌든 사회 계층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 노동자 계층은 아니겠죠. 이런 사회 계층의 고소득자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적은 사람은 적게 내지만 많은 사람이 많으면서 기금을 이용할 때는 다 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 또 많은 그 고소득자들이 기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료보장 혜택 부분들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내고 혜택을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돈은 많이 내지만 혜택을 좀 덜 받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사회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득 재분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형평성 문제들을 조금씩 맞춰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원리, 정책 원리, 노인의료보장의 정책 원리 세 번째, 급여 수준의 적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의료보장이라는 건 사회적 사고에 대해서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의 적정성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의사협회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 집단과 회의를 통해서 의료보장에 대한 수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의료 집단에서는 뭐 수가가 아직도 적용가가 낮고 또 수가 적용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보다는 많이 의료보장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아직도 의료보장 혜택을 못 받는 약품이나 아니면 어떤 수술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신기술로 아니면 신약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아직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적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의료보장을 통해서
사회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나한테 질병이나 재난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빨리 복귀해서 재정적인 부담 없이 질병에 대한 치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인의료 보장의 정책 원리, 첫 번째 보편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 적정성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 수준에서 노인의료 보장의 정책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 보장제도가 그럼 뭐가 있느냐? 이 교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장,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저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국민건강보험 중에서도 노인을 위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의료급여 1종, 2종,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 이하의 빈곤층 분들한테 공공구조의 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료 유대에 맞춰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금액의 몇 프로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납부를 하고 있죠. 전 국민이. 그래서 노인을 위한 어떤 그 보험제도를 유치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노인보호관 예방사업, 치매 중풍 등 질환노인 관리 사업 및 노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노인의료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로 노인의 의료보장제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노인의료보장제도 중에서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도 나중에 이제 노인이 되면 의료보장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좀 봐놓으셨다가 집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멀리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장인, 장모님 필요한 부분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건강 및 질병 문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국민을 위한 전체적인 대책들입니다. 2000년부터 지역사회, 직장, 다 통합돼서 농어촌, 도시, 그전에는 다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은 피보험자의 피부양자, 이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또는 피보험자로서 의료급여 비용의 40에서 60% 또는 입원치료비 80%를 제공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피보험자, 제가 보험을 들었어요. 저는 보험 가입자고요. 제 가족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에 저랑 주거를 같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 아버님인데 아버님 소득이 없으셔서 같이 제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을 때 제가 부양의 의무자로서 그분을, 아버님을, 아니면 어머님을, 장인을, 장모님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피부양자가 되시는 거죠. 저는 보험 가입자고 피부양자, 저를 포함한 이 가족들은 다 피부양자, 부양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험의 혜택으로서 의료급여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진료를 가시면 진료 비용의 45에서 60%, 그다음에 입원했을 경우에 80% 정도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 나머지 비용 55%에서 40%는 본인 부담이 되시는 거죠. 의료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고, 입원 진료했을 경우에는 80%는 보험공단에서 납부하고 20%만 제가 납부하면 되는 거죠. 노인의 혜택은 뭐냐? 이 중에서도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경감제도, 아까 말씀드린 55%에서 40%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면 다시 또 경감이 됩니다. 입원 진료 비용도 일반 건강하신 분, 일반인 노인이 되지 않으신 분은 20%가 개인 부담인데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한 20%도 일부 경감을 해주시고요. 1996년 이후에 급여 범위도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하고 진료하는 율도 증가되고, 또 노인 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 증가의 영향으로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이 많이 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흑자 전환을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고액 증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과, 본인 부담 상한제, 또 비급여 항문 급여 확대 등을 실시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료보험 관련해서 노인분들 의료보장 정책에 나올 때 이야기되는 게 노인분들이 기저질환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노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는 노인성 질환들, 또 그런 질환들이 많다 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이제 병원을 의료 쇼핑 하신다 그러죠. 이 병원이 잘한다 그러면 이 병원에 가서 관절염약 받으시고 저쪽 가서 당뇨약 받으시고 이쪽에 오셔서 또 동네 앞에서는 또 이렇게 소화제 약 받아가시고 그냥 쇼핑하시고, 왜냐면 뭐 전에는 그 의료보장제도가 되기 전에는 갈 때마다 몇만 원씩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800원, 1000원, 1200원 정도면 그냥 뇌진료, 기초적인 뇌진료 받으시고 약 처방에 내주시면 약값도 이제 할인 받으셔서 뭐 돈 5,000원, 돈 10,000원 정도 특별한 약들이 아닌 일반 질환이실 경우에 보험이 혜택이 되는 약들이시면 거의 뭐 진료비 한 1,200원에서 1,500원, 약값 뭐 한 2,000~3,000원 되시니까 이제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보험 적용이 되는 거여서 실제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노인이기 때문에 더 할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 보이지 않는 60%나 한 70%의 돈을 보험공단에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은 예를 들어서 5,000원만 냈지만 실제 그 보험에 대한 급여 총액은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노인분들이 그 주치의제도도 두어서 동네 의료원에 가서 제일 먼저 진료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진단을 받으시면 상급병원을 가시도록 이런 제도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무적자로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의료적자가 심해지니까 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넓히고, 그다음에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흑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도 고액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 경감제도나 본인 부담을 상한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은 적용 대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의 근로자, 사용자 및 교직원, 공무원, 그리고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직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들의 부양자, 가입자의 부양자라고 하는 거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형제,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게 말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직계존속은 저랑 피를 같이 나누시는 분들, 직계비속은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같이 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사촌간, 육촌간 아니면 처갓집 어르신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지역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입자. 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 중심 제도입니다. 현물급여라는 건 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죠?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에 대한 부담을 돈을 조금 내고 나머지를 서비스로 제공을 해요. 그 서비스라는 게 뭐냐? 보험공단에서 돈을 대신 내주는 거죠. 그래서 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비를 지급하고 임의지급이나 건강검진 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급여,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을 하는 부분하고 건강검진은 법정급여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급여는 급여 종류는 정해져 있으나 실시력은 보험가입자에 의해 제가 받겠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난 필요 없어요 하면 안 받아도 되는 임의급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다쳐서 아니면 병원에 가셨을 때 혜택을 받는 부분이 바로 요양급여고요. 요양비는 나이 드셔서 이제 요양병원에 있을 때 등급을 받으시면 국가의 혜택을 받으시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에게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생애전환 중 건강검진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항목들이 정해져 있죠. 대장 내시경 2년에
어떤 것도 6개월에 한 번도 있고요. 어떤 건 1년에 한 번도 있고 어떤 건 2년에 한 번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추적 검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도록 그런 것들로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죠. 그 바우처를 가지시고 아니면 그 권리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주민번호 대시고 아니면 보험번호 대시고 가면 이제 거기서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환물급여 제도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법정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에 대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요양을 제공하는 현물급여입니다. 진찰을 받거나 검사 받거나 약을 받거나 수술, 또 기타 치료나 재활, 간호, 이송 등을 포함한 이런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들을 요양급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건강검진은 뭐 직장 가입자는 2년에 한 번, 기타 보험자에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현물급여죠. 피부양자 및 가입자 및 피부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근데 이제 요즘에 건강보험을 안 받으시면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리인데 이걸 안 받으면 또 불이익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해서 그때에 뭐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했거나 위내 시경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견돼 그게 암이 생기면 그걸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겨서 의료급여 혜택을 법정에서 저희들은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을 안 하다가 갑자기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시라고 그런 권리로서 다 드렸는데 그런 검진을 안 받으시다가 몸이 아파서 가서 이제 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요양급여에 대한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해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검진 안 받으시면 직장에도 불이익이 있어요. 과태료가 나갑니다. 직원들을 가입 회사의 대표는 직장에 있는 종사자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교육도 하고 그걸 하라고 시간을 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올해 못 받았으면 연말에 전화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바빠서 못했으니 좀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요양비는 질병이나 부상 등 병원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에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게 바로 요양비입니다. 또 장제비라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망하셨을 때 장제비 50만원, 또 장애인 보장금,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의료보장고, 장애인 보장금이 상한액의 80% 정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20%만 본인 부담해서 장애인용 보철금, 뭐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의 전달 체계, 어떻게 서비스가 전달되느냐? 감독 및 책임 주체는 당연히 국가고요. 근데 국가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누가 하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에 대한 관리, 심사평가원은 어떻게 보면 의료 체계에 대한 평가죠. 그런 것들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체는 국가가 되고 국가 중에서도 기반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되는 거고 운영은 이제 지자체가 되고 있으니까 각 해당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가입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자산관리 운영, 건강보험의 홍보,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조사도구 개발 등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 보험료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다 저도 다 보험료 내시죠. 직장 다니시면 원천징수로 떼어나가죠. 급여의 몇 프로? 총 9%입니다. 500만 원 받는 분도 9%, 300만 원 받는 저도 9%, 100만 원 받는 분도 9%, 1000만 원 받는 분도 9%.
아니면 이제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받는 분들은 9%. 그래서 정해놓으시죠. 그래서 1인당 뭐 최대액이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보험료. 보험료는 9% 중에서 개인이 4.5%, 기업이 고용주가 4.5%. 지역가입 의료보험의 경우 국민 지역가입 건강보험은 본인이 다 부담하시는 거죠. 1인 자영업자도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고지원금, 세 번째가 건강증진 지원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의 9%. 네. 그다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서 곱해서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부가책임과 이원화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부모들이 연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기본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자녀분한테 피부양자로 등록되셔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하셔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자들의 피부양자 비만들이 이제 건강한 국민건강관리보험의 재정에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추가로 말씀 좀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세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